데이비드 쇼, 월스트리트를 해킹한 천재. 1980년대 후반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직감과 경험으로 움직이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한 컴퓨터 과학자가 나타나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쇼. 오늘은 월스트리트의 퀀트 혁명을 일으킨 이 천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장 예상치 못한 시작. 데이비드 쇼의 이야기는 월스트리트가 아닌 학계에서 시작됩니다. 1951년생인 쇼는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의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특히 병렬 컴퓨터 아키텍처와 알고리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학자로서의 길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교수, 연구실에서의 조용한 삶 그리고 학문적 명성.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것으로 만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쇼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쇼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가격 움직임에는 패턴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패턴은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 더 놀라운 건 당시 월스트리트의 그 누구도 이런 접근을 체계적으로 시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직감에 의존했고 정보는 전화와 팩스로 전달되었으며 거래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컴퓨터는 있었지만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쇼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시장의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면, 만약 알고리즘이 감정 없이 최적의 거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이 질문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2장 도박 같은 결정. 1986년 데이비드 쇼는 모건 스탠리에 합류했습니다. 자동화된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는 곧 좌절을 느꼈습니다. 대형 금융기관은 너무 관료적이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직접 회사를 차려야 한다는 것을. 1988년 37살의 컴퓨터 과학 교수는 안정적인 학계를 떠나 금융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회사의 이름은 D-쇼. 초기 자본은 $2,800만. 당시 월스트리트 기준으로는 작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쇼에게는 돈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학과 컴퓨터였죠. 쇼의 전략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퀀트라고 불리는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습니다. 퀀티테이티브, 즉 정량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투자 방식이었죠. 전통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기업을 방문하고 CEO를 만나며 느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쇼의 팀은 컴퓨터 앞에 앉아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했습니다. 주가, 거래량, 변동성, 상관관계.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패턴을 알고리즘이 찾아냈습니다. 초기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컴퓨터가 무슨 주식을 사고 팔아? 시장은 사람이 움직이는 건데 기계가 어떻게 이해해? 하지만 결과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3장 천재들의 집합소. D-쇼는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 소지자 우대. 금융 경험 불필요. 쇼는 월스트리트의 전통적인 금융 전문가가 아닌 MIT, 스탠퍼드, 프린스턴에서 온 과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사무실은 증권사라기보다는 실리콘밸리의 테크 스타트업처럼 보였습니다. 복도에서는 블랙홀 이론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고 점심시간에는 체스 토너먼트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출근했죠. 이것은 양복을 입은 전통적인 월스트리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쇼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정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인재들에게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높은 급여는 물론이고 지적 자유와 최첨단 기술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회사의 문화는 학계와 비슷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계급이 아닌 논리로 평가되었고 실패는 학습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감은 월스트리트 수준으로 높았죠. 이런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업계의 리더가 된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제프 베조스입니다. 사장 베조스와의 만남. 1990년 26살의 제프 베조스가 디쇼에 입사했습니다. 프린스턴을 졸업한 컴퓨터 과학도였던 베조스는 쇼의 눈에 띄었습니다. 베조스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부사장이 되었죠. 그는 회사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1994년 베조스는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연간 2300%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는 쇼에게 제안했습니다. 온라인 서점을 만들면 어떨까요? 쇼는 아이디어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방향과는 맞지 않았죠. D쇼는 금융회사였으니까요. 이때 쇼는 베조스에게 조언했습니다. 그 유명한 러그랜 미너머제이션 프레임워크 이야기를 나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80살이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라는 것이었죠. 베조스는 결정했습니다. 안정적인 헤지펀드 부사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 스타트업을 시작하기로. 그렇게 아마존이 탄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쇼가 베조스의 퇴사를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응원해 주었죠. 쇼 자신도 안정적인 교수직을 버리고 모험을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우정은 계속되었고 쇼는 나중에 베조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베조스는 쇼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기술로 전통적인 산업을 혁신한다는 5장 퀀트 혁명의 실체. 그렇다면 디쇼앤컴퍼니는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쇼의 전략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층, 통계적 차익거래. 시장에는 항상 비효율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의 주식이 뉴욕에서는 $100에 거래되는데 런던에서는 $100.5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 $0.5 차이가 기회입니다. 인간 트레이더가 이런 기회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에는 수천 개의 주식이 있고 가격은 초 단위로 변하니까요. 하지만 컴퓨터는 다릅니다. 쇼의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수만 개의 가격을 모니터링하며 이런 차익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층, 패턴 인식. 쇼의 팀은 역사적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되는 패턴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이 급등하면 보통 3일 후 B 주식도 상승한다는 식의 상관관계를. 이런 패턴은 인간의 직관으로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층, 고속 실행. 기회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실행해야 합니다. 쇼는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거래소와 직접 연결된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했죠. 1990년대에 쇼의 회사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트레이더들이 전화로 주문을 낼 때 쇼의 알고리즘은 밀리초 단위로 수천 건의 거래를 실행했습니다. 네 번째 층, 위험 관리. 아무리 좋은 전략도 위험 관리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쇼는 수학적 모델을 사용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각 포지션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죠. 이 접근법의 아름다움은 확장성에 있었습니다. 한 명의 천재 트레이더는 하루에 몇 건의 거래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수천 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죠. 6장 숫자로 말하는 성공.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90년대 내내 디쇼앤컴퍼니는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기간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관성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헤지펀드들은 변동성이 컸습니다. 어느 해는 50% 수익을 내다가 다음 해는 20% 손실을 보기도 했죠. 하지만 쇼의 펀드는 거의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분산에 있었습니다. 쇼의 알고리즘은 수백, 수천 개의 작은 베팅을 했습니다. 각각의 베팅은 작은 이익을 노렸지만 합치면 큰 수익이 되었죠. 그리고 위험은 분산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디쇼앤컴퍼니는 운용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0년대에는 500억 달러를 돌파했죠. 2020년대 현재는 6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쇼 개인의 재산도 급증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순자산은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쇼는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7장 또 다른 혁명. 2001년 쇼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디 쇼 앤 컴퍼니의 CEO 자리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50살의 나이에 말이죠. 왜였을까요? 그는 새로운 도전을 원했습니다. 쇼는 항상 과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융으로 돈을 번 것은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죠. 그는 자신의 재산과 전문성을 다른 곳에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쇼 리서치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이 아닌 과학, 특히 계산생물학 분야였습니다. 목표는 야심찼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단백질의 접힘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것. 이것은 신약 개발의 핵심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긴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슬이 어떻게 3차원 구조로 접히느냐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됩니다. 잘못 접히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같은 질환들이 단백질 접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단백질 접힘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단백질에는 수천 개의 원자가 있고 각 원자는 다른 모든 원자와 상호작용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천문학적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쇼는 이 문제에 월스트리트에서 사용했던 접근법을 적용했습니다. 맞춤형 하드웨어와 최적화된 알고리즘. 그는 앤톤이라는 특수 목적 슈퍼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이 컴퓨터는 단백질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범용 슈퍼컴퓨터보다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었죠. 2008년 앤톤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 머신이었습니다. 다른 컴퓨터로는 며칠이 걸리는 시뮬레이션을 몇 시간 만에 처리했습니다. 쇼의 연구는 실제로 과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팀이 발표한 논문들은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최고 저널에 실렸습니다. 신약 개발 회사들이 앤톤을 사용하기 위해 줄을 섰죠. 이것은 쇼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그는 한 분야에서 성공한 후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분야에 도전해서 또다시 혁신을 일으켰죠. 8장 유산과 영향. 데이비드 쇼의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쇼 이전에도 퀀트 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쇼는 그것을 주류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학과 컴퓨터가 금융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오늘날 월스트리트는 쇼가 1988년에 상상했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헤지펀드들이 퀀트 전략을 사용합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일상이 되었고 데이터 과학자들은 금융업계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인재입니다. 고빈도 거래라는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밀리초 심지어 마이크로초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죠. 이것은 모두 쇼가 시작한 혁명의 연장선입니다. 쇼의 영향은 금융을 넘어섭니다. 그는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커리어 경로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리학 박사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되었죠.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경계도 흐려졌습니다. 기술 회사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회사들이 테크 기업처럼 운영됩니다. 이것은 쇼가 디쇼앤컴퍼니에서 만든 문화의 확장입니다. 쇼의 제자들은 업계 곳곳에 있습니다. 디쇼 출신들이 만든 헤지펀드, 테크 스타트업,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베조스는 가장 유명하지만 유일한 예는 아닙니다. 9장 비판과 논란. 물론 쇼의 접근법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는 퀀트 트레이딩이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2010년의 플래시 크래시처럼 알고리즘들이 서로 반응하면서 시장이 몇 분 만에 폭락했다가 회복하는 일이 발생했죠. 또한 퀀트 펀드들이 시장에서 공짜 점심을 먹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익은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특히 고빈도 거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쇼의 회사는 또한 매우 비밀스럽습니다. 직원들은 엄격한 비밀 유지 계약을 맺습니다.
회사의 전략, 알고리즘, 심지어 조직 구조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것이 없죠. 이런 폐쇄성은 때때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많은 헤지펀드들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 D쇼도 영향을 받았지만 다른 펀드들보다는 덜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행운이었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쇼의 위험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10장 천재의 초상. 그렇다면 데이비드 쇼는 어떤 사람일까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쇼에 대한 몇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는 극도로 사적인 사람입니다.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고 공개 석상에 나서는 것을 피합니다.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는 대신 조용히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과 동료들은 그를 온화하고 지적으로 관대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위계 질서를 싫어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누구에게서 나오든 환영합니다. 쇼는 또한 음악을 사랑합니다. 특히 클래식과 재즈를. 그는 실제로 프로 수준의 피아노 연주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가족, 취미, 일상에 대해 거의 알려진 것이 없죠. 이것은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쇼는 명성이 아닌 업적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에 상당한 기부를 해왔고 과학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지합니다. 쇼의 부는 엄청나지만 그는 화려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요트나 사치스러운 저택보다는 연구 장비와 컴퓨팅 인프라에 투자합니다. 어떤 면에서 쇼는 전형적인 과학자입니다. 돈은 그에게 자유를 주는 도구였습니다.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자유. 최고의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유. 11장 미래를 향해. 2025년 현재 쇼는 74살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활동적입니다. D 쇼앤컴퍼니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제 단순한 헤지펀드를 넘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라이빗 에쿼티, 부동산, 인프라 투자까지. D2쇼 리서치는 엔톤 3이라는 차세대 슈퍼컴퓨터를 개발 중입니다. 이것은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이며 더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쇼의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새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중요했으니까요. 엔톤은 이런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도 쇼의 작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단백질 접힘 예측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2020년 딥마인드의 알파폴드가 이 문제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했죠. 쇼의 연구는 이런 AI 시스템을 훈련하고 검증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흥미롭게도 쇼는 금융과 생물학이라는 두 분야에서 같은 철학을 적용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계산력을 사용한다는 것. 금융시장이든 단백질 분자든 근본적인 접근은 같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모델을 만들고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한다. 12장 교훈과 통찰. 데이비드 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학제간 사고의 힘입니다. 쇼는 컴퓨터 과학을 금융에 적용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발상이었죠. 그는 두 분야의 경계를 허물었고 그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흥미로운 혁신들은 대부분 학제간 교차점에서 일어납니다. 생물학과 공학의 만남에서 나온 바이오테크,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미디어, 심리학과 경제학이 만난 행동경제학. 쇼는 이런 크로스오버의 선구자였습니다. 둘째, 데이터의 가치입니다. 쇼는 1980년대에 이미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이나 경험이 아닌 데이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쇼가 시작했을 때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빅데이터와 데이터 과학의 선구자였던 셈입니다. 셋째, 기술에 대한 투자입니다. 쇼는 최고의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용으로 본 것을 그는 투자로 봤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테크 기업들의 철학과 같습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모두 인프라에 막대하게 투자합니다.
쇼는 금융업계에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넷째, 인재의 중요성입니다. 쇼는 최고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인재가 곧 경쟁력이라는 것을 알았죠. 실리콘밸리의 성공도 같은 원리입니다. 최고의 엔지니어, 디자이너, 제품 관리자를 모으고 그들이 최고의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쇼는 이 문화를 월스트리트에 가져왔습니다. 다섯째, 위험 감수와 혁신입니다. 쇼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교수직을 버리고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성공한 후에도 또 다른 도전을 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안전지대 밖에서 일어납니다. 쇼는 이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줄 알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목적의식입니다. 쇼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번 후 더 의미 있는 일에 투자했습니다. 과학 연구, 특히 인류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에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빌 게이츠는 재단을 통해 글로벌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일론 머스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우주 탐사에 투자합니다. 쇼도 이런 맥락에 있습니다. 13장 숨겨진 거인. 데이비드 쇼는 아이러니한 인물입니다. 그는 금융과 과학에서 혁명을 일으켰지만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이들은 전 세계가 아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쇼는 금융업계 사람들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쇼가 의도적으로 그림자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론의 관심을 피했고 개인적인 브랜드를 만드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그의 성격을 반영합니다. 쇼는 겸손하고 내향적인 과학자입니다. 그는 결과로 말하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풍경을 바꿨고 수많은 사람들의 커리어에 영감을 주었으며 과학 연구를 발전시켰습니다. 쇼는 숨겨진 거인입니다. 대중의 레이더 아래 있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역사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지만 세상을 바꿉니다. 14장 퀀트의 미래. 데이비드 쇼가 시작한 혁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발전으로 퀀트 투자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은 인간이 발견할 수 없는 패턴을 찾아냅니다. 자연어 처리는 뉴스 기사, 소셜미디어, 기업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암호화폐와 디파이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시장은 본질적으로 알고리즘 친화적입니다. 24시간 거래되고 완전히 디지털이며 엄청난 변동성을 보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불가능한 복잡도의 계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최적화, 리스크 모델링, 시장 시뮬레이션이 완전히 새로운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전도 있습니다. 시장이 점점 더 효율적으로 변하면서 차익 거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비슷한 알고리즘을 돌리면 경쟁 우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쇼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잡을 무렵 그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있었죠. 이것이 진정한 혁신가의 특징입니다. 15장 개인적 성찰. 데이비드 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몇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쇼에게 성공은 문제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내는 것. 단백질 접힘의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것. 그는 지적 호기심에 이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리어를 선택할 때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쇼는 반대였습니다. 그는 2번이나 안정적인 자리를 버렸습니다. 한 번은 교수직을, 또 한 번은 CEO 자리를. 왜? 더 흥미로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지루함은 실패보다 나쁜 것이었습니다. 쇼는 또한 전문성과 다양성 사이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그는 컴퓨터 과학의 전문가였지만 그 지식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했습니다. 깊이와 넓이를 모두 가졌죠.
오늘날 우리는 종종 이것을 T자형 인재라고 부릅니다. 한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진 사람. 쇼는 이것의 완벽한 예입니다. 16장 비즈니스 철학. 쇼가 D 쇼앤컴퍼니를 운영한 방식에는 독특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첫째, 메리토크라시. 쇼의 회사에서는 직급이나 나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질이 중요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좋은 제안을 하면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위계적인 월스트리트 문화와는 대조적이었죠. 둘째, 장기적 사고. 쇼는 단기 수익을 위해 장기 전략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프라와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이것이 나중에 큰 경쟁 우위가 되었습니다. 셋째, 다양성. 쇼의 팀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리학자, 수학자, 컴퓨터 과학자, 경제학자. 이런 다양성이 혁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넷째, 실패에 대한 태도. 쇼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봤습니다. 실험적인 전략이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다섯째, 투명성과 협력. 회사 내부에서는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서로의 작업에 대해 알고 있었고 협력이 장려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쟁적이고 비밀스러운 월스트리트의 일반적인 문화와 달랐습니다. 이런 철학들은 오늘날 많은 성공적인 테크 기업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의 20% 시간, 넷플릭스의 자유와 책임 문화, 스포티파이의 애자일 조직. 쇼는 이런 현대적 경영 철학의 선구자였습니다. 17장 도전과 실현. 물론 쇼의 여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의 D 쇼앤컴퍼니는 많은 회의론에 직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기성 세력은 컴퓨터 너드들이 금융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가 파산했습니다. LTCM도 퀀트 전략을 사용했고 노벨상 수상자들이 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수학적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죠. 쇼도 이 여파를 느꼈습니다. 투자자들이 퀀트 펀드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쇼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LTCM의 실수를 연구하고 자신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많은 헤지펀드들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 D2쇼도 영향을 받았지만 분산 투자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똑똑한 돈들이 거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D2쇼는 손실은 있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회복했고 위기 이후 더 강해졌습니다. 이런 시련들을 통해 쇼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모델도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 겸손함과 적응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 18장 문화와 리더십. 쇼의 리더십 스타일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적인 CEO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대중 연설을 하거나 미디어에 나타나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쇼는 서번트 리더십, 즉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팀이 최고의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원을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는 또한 레드 바이 이그젬펄, 즉 솔선수범하는 리더였습니다. 직접 연구를 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논문을 읽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는 대신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쇼는 이고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했습니다. 이것은 강한 자아를 가진 많은 CEO들과 대조적입니다. D 쇼앤컴퍼니의 문화는 이런 리더십을 반영했습니다. 회사는 위계가 평평했고 소통이 개방적이었으며 협력이 경쟁보다 장려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를 대학원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지적으로 자극적이고 학습이 계속되며 동료들이 똑똑한 곳. 하지만 동시에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높았죠. 19장 영감의 원천. 쇼는 어디서 영감을 얻었을까요? 그는 폭넓게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과학, 수학, 철학, 역사. 다양한 분야의 책과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종종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접힘 연구를 시작할 때 쇼는 금융 모델링에서 사용했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분야지만 수학적 원리는 비슷했죠. 쇼는 또한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과거의 금융위기, 기술혁명, 과학적 돌파구. 이런 사건들을 연구하며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음악도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쇼는 음악에서 패턴, 구조, 조화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수학적 사고방식과 공명했죠. 자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쇼는 진화, 생태계, 복잡계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금융시장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감의 원천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쇼는 왜, 와 어떻게? 를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이 순수한 호기심이 그를 새로운 발견으로 이끌었습니다. 클로징. 데이비드 쇼. 그는 월스트리트를 해킹한 과학자입니다. 수학으로 시장을 정복하고 컴퓨터로 금융을 혁명했으며 그 성공을 인류의 건강을 위한 연구에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전문성의 중요성. 하지만 동시에 학제간 사고의 가치. 데이터와 기술의 힘.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판단과 창의성의 필요성. 금전적 성공.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목적의식의 중요성. 쇼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금융시장의 모습, 컴퓨터 과학자들의 커리어 선택, 계산 생물학의 발전. 이 모든 것에 쇼의 손길이 닿아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천재의 특징일 겁니다. 시끄럽게 주목받기보다는 조용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명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문제를 푸는 것. 데이비드 쇼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다음에 어떤 문제에 도전할지, 어떤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중요할 것이고 영향력 있을 것이며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비드 쇼, 월스트리트를 해킹하고 생명의 비밀을 푸는 천재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른 분야의 경계를 넘어설 때 일어난다.